안녕하세요. 뉴멕시코 주립대에 있는 박가인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멘탈 헬스에서 AI 챗봇의 역할을, AI 챗봇 상담사의 역할을 주제로 이제 커런트 사이콜로지에 발표되었던 페이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논문 소개에 앞서 제 소개 잠시 드리면, 저는 주로 챗봇을 통한 설득, 특히 이 체리터블 도네이션과 멘탈 헬스 상담의 영역에서 컴플라이언스 게이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처음 HCI 여기 연구에서 발표했던 논문이 이게 여기 보이시는 논문인데,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이었는데, 푸드 오더 할 때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소셜 프레셔, 사람 사이에서 있는 소셜 프레셔, 네가 뭐 시키면 나도 비슷한 걸 따라 시키고 하는 이 푸드 오더에서 소셜 프레셔가 휴먼 로봇 사이에 있을까 하는 간단한 의문에서 이제 논문을 시작을 했는데, 피자를 사실은 못 먹는 로봇가 피자 시키고 또 샐러드 시키고 하면 따라 시킬까 하는 이런 궁금증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오늘 소개할 논문에서도 나오는 이제 상호 호혜성하고도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이후로 AI 챗봇의 감정, 그리고 이제 사람과의 상호작용, 또 다양한 심리적인 미디에이터들, 모더레이터들과 인터랙션 아웃컴들이 어떤 게 있을까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고요. 최근에는 좀 더 나아가서 챗봇의 물리적인 디자인, 어떤 얼굴 표정이나 어떤 움직임이나 또 레프리젠테이션, 그리고 컨버세셔널, 그리고 소셜 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이런 벌추얼 환경에서는 이 상호작용이 어떻게 설득 효과를 보이는지 등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연구의 중요성과 배경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멘탈 헬스는 원래부터 무거운 주제인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나오는 이 수치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심각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 이 미국을 기준으로 40% 이상의 성인이 불안이나 우울증과 같은 증상을 겪는다. 또 코로나 이전의 11%와는 이게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조사에는 더 높은 수치를 보이기도 하는 데다가, 또 이 중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70%,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친구나 가족들에게, 더 중요하게는 이 멘탈 헬스 엑스퍼트들에게 말을 하지 않는, 상담사들을 찾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리지도 않는다 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겪는 동안 여기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이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다, 이런 것들을 여러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논문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런 문제가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특히 청소년들, 젊은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우울증과 같은 문제, 우울감, 또 불안, 이런 치료받지 않은 청소년들과 젊은 층이 너무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이 청소년의 경우에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서 있는 이런 정신과 상담에 대한 이런 사회적 스티그마의 문제도 있고, 또 비용의 문제, 또 시간적인 문제, 이런 다양한 배리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키우고 있고, 또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레이버 부족, 특히 이 헬스케어 그 프랙티셔너들에 대한 부족 문제, 그리고 상담사들의 레이버 쇼테지 문제가 계속되면서 일손은 모자라고, 또 24시간 서비스에 대한 디맨드는 올라가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을 보면, 멘탈 헬스를 중심으로 한 이런 문제의 경제적 비용이 6트릴리언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 문제의 중심이 되는 대상이 청소년과 젊은 층인 만큼 앞으로 또 더 다른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고민을 덜기 위해서 이 위봇이나 개비 같은 이 챗봇 카운셀러들, 멘탈 헬스 카운셀러들이 많이 나왔고 또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몇 개 다운받아서 써보면 얘네가 뭐 큰 도움이 될까 싶다가도 가끔씩 이렇게 뭐 귀엽게 말도 걸고 뭐 해? 뭐 먹었어? 이런 이상한 농담도 하고 사람인 것처럼 사회적 대상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왠지 삭제하기 힘든 기분, 또 귀찮으면서도 좀 친밀감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오늘 논문의 주요 변인이 나오는데요. 로봇들의 감정적인 표현, 사람같이 표현하는 것들,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친밀감이 사용자의 만족도, 재사용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런 결과들이 결국 초기 중증이 아닌 초기 모더레이트한 멘탈 헬스 관리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론적 논의는 크게 기본적으로 컴퓨터스 아 소셜 액터스, 카사 패러다임하고 이제 소셜 리스폰스 티어리하고 이렇게 중심으로 되는데요. 이 두 컨셉이 모두 이제 사람은 로봇을 대할 때, 컴퓨터를 대할 때 사회적 존재로 대하고 사회적 놈과 사회적 규칙들을 사용한다. 근데 이걸 왜 그런지 고민을 하고 아주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내가 컴퓨터와 대화할 때, 챗봇과 대화할 때도 폴라이트하게 하는 것이 그럴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마인드레스하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사회적 규범과 규칙들을 사용해서 이제 아티피셜 존재들과 어울리고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주장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 논문도 이런 두 개의 이론 프레임워크를 기본으로 이제 여기에 소셜 페네트레이션 티어리를 적용을 해서 로봇이 상담 과정에서 이모셔널 디스클로저를 하는 것,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 된 생각, 프로그래밍 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대화의 상대방 그 피상담자의 만족도와 재사용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가설 1에서 1번 가설에서 프로포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방금 말씀드린 이 디렉트 이펙트의 이모셔널 디스클로저와 이 아웃컴 베리어블들 간의 관계를 피상담자들의 이모셔널 디스클로저 인텐션, 그러니까 나도 나의 이모션을 공유하고 싶다는 이 디스클로저 인텐션을 이 미디에이트 할 거다, 중개 변인이 될 것이다 라고 프로포즈 하는데, 소셜 페네트레이션 티어리에 보면 이제 이 norm of equity 그리고 디스클로저의 레벨을 비슷하게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나 좀 이랬어 저랬어 하는 감정을 이야기하면 이 피상담자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그 디스클로저의 레벨을 맞춰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낀다라는 소셜 페네트레이션 티오리에 기반을 해서 이 이모셔널 디스클로저 인텐션이 이 디렉트 이펙트를 미디에이트 할 거라고 이제 두 번째 가설이 프로포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가설을 보면 마찬가지로 인티머시, 그 피상담자가 로봇으로부터 느끼는 친밀감이 1번 가설을 이제 디렉트 이펙트를 미디에이트 할 거라고 프로포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클로저 인텐션과 인티메트의 정적 관계를 프로포즈 하면서 이 변인들, 이 5개의 변인들을 모두 잇는 시리얼 미디에이션이 있다고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5개의 변인들의 관계를 보실 수 있고요.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크라우드 소싱 웹사이트 아마존 엠터크에서 피험자를 모집했고요. 미완성인 응답지, 그리고 이제 챗봇과 상담 상황에서 마지막에 이제 베리피케이션 코드를 줬는데 그걸 적지 못한 건들을 제외하고 총 348건이 분석에 포함됐습니다. 모두 미국인 성인들이었고요. 이번 연구에서는 특히 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지 않은 건강한 일반 성인만을 포함했습니다. 먼저 프로시저를 보면 여기
이 스터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동의서 작성을 하고 그리고 챗봇 창으로 이동해서 한 5분 정도 이 CDC 멘탈 헬스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공유를 하고 또 현재 상태, 현재 멘탈 헬스 상태 등에서 대화를 간단히 하도록 했고요. 다시 설문 페이지로 돌아와서 남은 문항에 응답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스티뮬리들을 좀 자세히 보면 이 자연어 처리,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통해서 자연어 처리를 한 챗봇 두 버전, 하나는 factual information만 주는 버전과 emotional disclosure를 포함하는 버전으로 나눠서 챗봇을 제작했고요. 이제 버튼 타입 응답 기능을 사용해서 투웨이 인터랙션이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emotional disclosure의 컨디션의 경우에 이제 챗봇이 경험했던 멘탈 헬스의 문제, 경험했다고 하는 프로그래밍된 멘탈 헬스 문제에 대한 감정적인 표현이 포함됐고 또 컨트롤 컨디션에는 이 아까 말씀드린 CDC에서 제공하는 멘탈 헬스 가이드라인만 포함됐습니다. 이 프로시저가 있고 아이템들은 먼저 챗봇 이모셔널 디스클로저에 대한 매니플레이션 체크, 그래서 챗봇이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했는지를 매저했고 또 피상담자의 디스클로저는 디스클로저 의도는 여기 두 번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나는 내 감정을 공유하고 싶었다. 다시 상담한다면 내 감정을 공유하고 싶다. 이렇게 측정했습니다. 인티머시는 나와 상담자 사이를 가깝게 느꼈다. 로 매저했고요. 또 아웃컴 변인들은 상담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재사용 의도를 직접 측정했습니다. 결과로 넘어가서 여기 모든 변인 간의 코릴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인디펜던트 샘플스 t-테스트를 통해서 첫 번째 가설, 팩추얼 챗봇에 비해서 이모셔널 챗봇이 더 높은 만족도와 재사용 의도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설 2번에서 4번까지의 이 미디에이션은 프로세스 마크로 모델 6를 통해서 분석을 했는데 여기 첫 번째 여기 테이블에서 첫 번째 인디렉트 이펙트 1을 보시면 User Emotional Disclosure Intention UEDI의 미디에이팅 효과가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왼쪽을 여기 보시면 이제 CED 챗봇의 Emotional Disclosure가 UEDI의 정적인 인텐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시 UEDI가 아웃컴 두 가지 아웃컴 변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가설 세 번째 가설을 보면 여기 CED가 Emotional Disclosure가 PIC, Perceived Intimacy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시 이 Intimacy가 만족도와 재사용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인디렉트 이펙트 2 여기 라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테이블에 CED와 두 아웃컴 베리어블 관계를 모두 인티머시, PIC가 미디에이트 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인다이렉트 이펙트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 챗봇의 이모셔널 디스클로저와 사용자의 이모셔널 디스클로저 인텐션, 그리고 인티머시 그리고 두 가지 만족도와 재사용 의도 사이의 관계가 시리얼하게 연결되는 것까지 지지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서 전체 관계를 보실 수 있고요. 자, 이제 디스커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 가장 중요한 컨트리뷰션은 멘탈 헬스 영역에서도 이 카사 프레임워크와 소셜 리스폰스 티어리가 주장하는 그 컴퓨터는 소셜 액터다라는 관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정신건강 이슈처럼 미세한 감정, 그리고 심리적 상태, 그리고 이 메커니즘이 성공적인 상담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특수한 영역의 경우에 감정적 로봇 또는 사람과 같은 모양을 하는 사회적 역할을 하는 아티피셜 존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미디에이터들을 통해서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하는 게 이제 멘탈 헬스 로봇의 연구와 활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고 생각됩니다. 또
이제 이전 논문에서 카사 프레임워크와 반대되는 결과들도 많이 있었는데, 감정이 있는 척, 또 사회적 대상인 척하는 로봇은 좀 이상하다, 좀 오싹하고 징그럽다는 반응들, 또 굉장히 불편하다라든지 약간 얘가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 같은 디셉션의 의도가 있다. 너가 무슨 이걸 경험해봤다고, 먹어봤다고, 느껴봤다고, 이런 부정적인 반응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또 부정적인 인터랙션 아웃컴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함께 보고되고 있어서 이렇게 무조건 사람 같은 따뜻한 엠파세틱한 로봇을 개발할 게 아니라 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컨텍스트에 따라서 또 원인과 결과 사이에 어떤 미디에이터들이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연구에 대해서 좀 더 제안을 하자면, 우리 연구의 이제 한계였던 부분이 텍스트 리스폰스를 직접 받지 않고 이 리모트한 환경에서 실험을 하는 것에 대한 이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컨트롤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이 버튼 타입 리스폰스만 사용했다는 부분인데요. 이제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멘탈 헬스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상담을 필요로 하는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리스폰스를 기술하게 하고 이 이모셔널 디스클로저를 직접 이제 분석하는 어떤 질적인 연구도 함께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이제 문화적 컨텍스트, 또 젠더나 나이 같은 변인들, 이제 문화적 컨텍스트는 특히 우리 이렇게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 비교한다면 우리가 좀 더 감정적으로 표현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젠더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이 젠더와 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 피험자뿐만이 아니라 이 로봇의 젠더와 로봇의 나이, 또 로봇의 이런 레이셜 백그라운드 같은 것들도, 이런 다양한 데모그래픽 변인들이 모더레이터가 될 수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향후 중요한 연구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저의 캐릭터리스틱, 그리고 이 로봇의 캐릭터리스틱도 함께 포함하면 앞으로 많은 연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잠깐 이 카사와 언캐니 밸리 이펙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왜 어떨 때는 이 사람 같은 이 의인화가 된 것을 이제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또 어떨 때, 어떤 포인트, 어떤 한계점에서 그렇게 못 되는지, 어떤 컨텍스트의 문제인지, 또 정도의 문제인지, 또 반대 효과를 어떻게, 왜 내게 되는지, 그런 어떤 심리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